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아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규칙적인 물결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키죠. 지우는 학교에 갔고 나는 오늘도 회사에 나가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산하선박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한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매출 보고서에 콤마 하나, 대차대 조표에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입니다. 지우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엄마는 이제 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이에게까지 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나서며 생각합니다. 파도는 때로 거세게 몰아치지만 결국 잔잔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고요한 평온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평온이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 3개월 전 겨울이었습니다. 가영이 처음 현금을 달라고 했을 때였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왔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우 피아노 학원비라면서요. 이상했습니다. 학원비는 보통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데 왜 현금인지 물었죠. 가영은 학원에서 현금 할인을 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현금 할인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서 돈을 뽑아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2주 후에 또 같은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60만 원이었죠. 추가 개인 레슨비라고 했어요. 지우 실력이 늘고 있어서 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딸의 교육비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연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금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3번째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 뒤에 또 8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이번에는 학원 발표회 준비비라고 했어요. 의상, 무대 준비, 반주자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지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 앞에서 부모가 서로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죠. 지우를 학원에 데려다 줄 때 원장과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영은 항상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딸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어느 날 저녁 지우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바늘을 꽂았어요. 아빠, 엄마는 왜 학원 안에 안 들어가요? 손이 멈췄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슨 뜻이야? 엄마는 항상 차에서 기다려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학원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재무이사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을 때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학원에서 발표회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없고 추가 레슨도 받지 않는다고요. 그냥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만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영은 평소처럼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가영에게 준 현금의 총액은 190만 원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우 학원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장 류재혁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비서가 원장은 개인 레슨 중이라며 통화가 어렵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오후에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학원 앞을 지나쳤어요. 유리창 너머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하는 소리였죠. 평범한 동네 피아노 학원의 모습이었어요. 입구에 붙어 있는 원장 소개 포스터를 봤습니다. 류재혁 39세, 서울대 음악과 졸업, 독일 유학 경험. 인상 좋은 남자였어요. 웃는 얼굴이 신뢰감을 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영에게 물어봤어요. 학원 원장과 상담을 받고 싶다고요. 지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받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학부모 상담은 잘 안 해준다고요. 필요하면 자신이 대신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숫자를 추적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영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얼마나 오래 나가 있는지,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어떤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영이 평소보다 오래 외출한다는 거였죠. 지우 피아노 레슨은 화요일인데 말입니다. 수요일에 가영은 보통 오후 2시경에 나가서 저녁 6시쯤 돌아왔어요. 4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마트, 친구 만남, 병원 검진. 하지만 마트에서 산 물건은 별로 없었고 만났다는 친구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받았다는 처방전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주 후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조기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상대방 사정으로 취소되었거든요.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우를 학원에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영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고요. 차를 몰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학원 앞 주차장을 둘러봤지만 가영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지우 레슨 시간은 4시 30분부터였는데 평소라면 가영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거든요.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지우 아버지라고 소개하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직원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우 양은 오늘 수업이 없는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요일은 지우의 정규 레슨 날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이 화요일 맞죠? 직원이 스케줄표를 확인했어요. 지우의 레슨은 분명 화요일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석 처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달 전부터 지우 양을 직접 데려오지 않으세요. 항상 학교 끝나고 혼자 오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가영이 지우를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혼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럼 어머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나요? 직원이 기록을 뒤져봤어요. 한참을 찾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5주 전이네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주 전. 바로 가영이 처음 현금을 달라고 했던 시기였어요. 급하게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지우가 받았어요. 학교에서 막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죠. 엄마는 아직 안 왔어요. 요즘 매일 늦게 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혼자 집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영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가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지우에게 간식을 사왔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가영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미팅이 취소되어서.
그런데 당신은 어디 갔었어?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나고 왔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과자 하나뿐이었거든요. 4시간을 나가서 과자 하나만 사올 리는 없었어요. 그날 밤 가영이 잠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영의 차를 살펴봤어요.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함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IT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블랙박스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을 알려줬어요. 그날 점심시간 집으로 돌아가서 가영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가영이 집을 나가는 시간과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항상 같은 길로 나갔어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가며 목적지를 추적했습니다. 시내를 지나 광안리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침내 도착지를 확인했습니다. 광안리 해변가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가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입구에서 가영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류재혁이었어요. 지우의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가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가 신뢰했던 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현금 요구, 학원비 거짓말, 수요일마다의 외출, 원장과의 상담 회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죠.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렸어요. 오전에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였죠.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속이 쓰렸거든요. 점심을 먹고 광안리 호텔 근처로 갔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끝자리에서 호텔 정문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가영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블랙박스로만 봤던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이었죠.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코트였습니다. 화장을 새로 한 것 같았어요. 립스틱이 평소보다 진했고 머리도 새로 손봤습니다. 호텔에 가기 위해 치장한 거였죠. 5분 후 류재혁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신사적인 모습이었죠. 겉으로는 누가 봐도 교양 있는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가영이 류재혁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친밀한 제스처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로비 안까지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거였거든요. 카페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마셨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어요. 들어갈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친밀해 보였거든요. 류재혁이 가영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영은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에 포옹했습니다. 짧았지만 진한 포옹이었어요. 그 장면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혼자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7시가 되어서 가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지우에게 과자를 사왔다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 어디 아픈 거야? 가영이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었죠. 3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가영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였어요. 남자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옷장을 살펴봤어요. 오늘 입고 간 붉은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죠. 남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오늘 찍은 사진들, 향수 냄새까지 법정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했어요. 불륜조사 전문 업체였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점심시간에 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상담해줬어요. 경력 20년의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들을 확인한 대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더 유리하려면 호텔 내부 영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호텔 내부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대표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호텔 보안팀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설명이었죠.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지우에게 정직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가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지우 앞에서는 더욱 조심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어요.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심지어 복도까지의 영상이 모두 있었습니다. 가영과 류재혁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부산중앙동의 한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상호 대표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에서 탐정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사진, 영상 캡처, 시간별 동선 분석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상호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눈으로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가영과 류재혁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호텔 내부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장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증거의 완성도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다음은 재정적 손해를 계산하는 일이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6개월간 가영에게 준 현금 내역을 정리한 표였습니다. 날짜, 금액, 사유, 실제 용도까지 세세하게 기록해뒀었죠. 총 6개월간 15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두 거짓 사유로 요구한 돈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가영명의 카드로 호텔 식당 결제 기록이 여러 번 발견되었어요. 매번 2인분 식사였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온라인 쇼핑 내역이었어요. 남성용 의류와 액세서리를 여러 번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류재혁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직접적 금전 손해 950만 원, 카드 사용액 38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정도로 청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고요. 양육권 문제도 논의했어요. 가영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에서는 제가 유리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방치하고 거짓말을 한 점이 결정적이었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먼저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은행으로 갔어요. 공동계좌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가영이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며 계좌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류재혁의 학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화로운 동네 피아노 학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학원 간판에 적힌 류재혁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대 음악과 졸업, 독일 유학 경험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뢰할 만한 교육자였지만 실제로는 제자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마지막 준비 작업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백업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두었습니다. 가영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지우를 재우고 난 후 서재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가영과 류재혁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친밀하게 포옹하는 장면들. 증거로는 완벽했지만 보는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에 갔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접수창구로 향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빠짐없이 잘 준비되었다며 접수증을 발급해줬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내용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수요일이었습니다. 또 호텔에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법적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대신 회사로 돌아가서 일상을 유지했어요.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새로운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류재혁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으로 옮겼거든요.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새 선생님이 친절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아빠, 새 학원이 훨씬 좋아요. 선생님도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지우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영이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밤이 되어도 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아마 류재혁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 가영이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만
아내는 별로 없었습니다. 핑계용 쇼핑이었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가영에게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이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3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영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집으로 등기 우편이 배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가영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오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학교에 있었고, 가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 배달원이었어요. 가영이 문을 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가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부산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가영을 지켜봤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과 증거 목록이었죠. 첫 장을 읽던 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청인 최도현, 피신청인 윤가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불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류재혁과의 관계, 호텔 출입 사실, 거짓말로 요구한 현금 내역까지. 가영이 서류를 읽으면서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증거 목록을 볼 때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블랙박스 영상, 호텔 CCTV, 사진 자료 등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서 가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는 거야?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류재혁과 호텔에 다닌 것도,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도. 그 순간 가영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종료를 알리는 문서들이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이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 오기 전에 정리하자. 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고.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같았거든요. 30분 후 지우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숙제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는 어색했어요. 가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만 혼자 이야기했죠. 아이를 재운 후 가영과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3주 전부터. 블랙박스로 확인했어. 가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가영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아이에 대한 애정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가영은 집을 나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지우에게는 엄마가 잠시 친할머니를 돌보러 간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가영과 마주쳤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영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부인할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위자료와 양육권 문제에서
가영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불리했습니다.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어요. 가영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를 첨부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류재혁에 대한 조치도 취했어요. 학원 운영 당국에 신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류재혁의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학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영과 류재혁 모두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 거였죠. 불륜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건 지우였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법원에서의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2개월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부산가정법원 3호 법정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김상호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준비한 증거 파일들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가영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대 측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정숙해졌어요. 경력 20년의 베테랑 판사였습니다.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죠. 소장 낭독부터 시작되었어요.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금액, 양육권 요구 등이 차례로 읽혔습니다. 가영 측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제시 시간이 왔어요. 김상호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 가영과 류재혁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2024년 3월 6일 오후 3시 15분. 그날은 수요일이었죠. 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두 번째는 호텔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재판장이 영상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호텔 식당에서의 결제 기록, 남성용 의류 구매 내역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 요구 기록이었습니다. 엑셀로 정리한 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총 15차례 950만 원의 현금을 거짓 사유로 요구한 내역이었죠. 가영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현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학원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학원 측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왔어요. 류재혁의 피아노 학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가영이 한 달 이상 학원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추가 레슨비나 발표회 준비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지우 양 어머님은 5주 전 이후로 한 번도 학원에 안 오셨습니다. 이 증언으로 가영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다음은 탐정의 증언이었습니다. 조사 과정과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가영 측에서 반대 신문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영의 불리함이 점점 드러났어요. 변호사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류재혁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류재혁은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듯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가영 씨와의 관계는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는 양육권 문제가 다뤄졌어요.
지우의 생활 환경과 교육 여건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지우의 새 학원 적응 상황, 생활 패턴 변화, 정서적 안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영 측에서는 모성애를 강조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아이를 방치하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치명적이었거든요. 4개월간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어 갔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양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상호 변호사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우리 측 주장을 요약했어요.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었습니다. 가영 측 변호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일을 공지했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길고 자세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혼 허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명령,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모든 면에서 제가 승소했어요. 가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류재혁은 방청석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김상호 변호사와 악수했어요. 4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지우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법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아빠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파도처럼 거센 시련이 지나갔고 이제는 잔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거였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정직하게 싸운 결과였으니까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저는 이제 완전한 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마다 바다를 산책합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웠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새 피아노 학원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우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환경에서 배우니까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가영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지우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류재혁은 학원을 폐업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동네에서는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 사정을 모릅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숫자와 데이터는 여전히 정확하고 믿을 만합니다. 오늘도 지우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최고의 팀이지?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팀이야. 파도 소리가 우리 대화를 감쌌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결정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우에게 정직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바다 올 거죠? 물론이지. 우리 매일 올 거야. 지우의 미소가 석양보다 밝았어요. 이 미소를 지키는 게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제가 지금은 홀아버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밤에 지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창밖 바다를 봐요. 끊임없이 밀려오고 나가는 파도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거든요. 지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을 벽에 붙여놨어요.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모습이었죠. 우리 가족이라고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거짓 없는 일상, 진실한 관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녀지간.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낸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내일도 지우와 함께 바다를 볼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내년에도. 파도는 계속 밀려올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있거든요. 해운대의 밤바다가 고요합니다. 지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흘러갑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바다 앞에서 다짐합니다. 지우와 함께 정직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